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 인사프라임 이승원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세계에서는 무슨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시기죠. 네, 세계화 K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일리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좀 모자라요. 이게 일주일에 한 두 번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뉴스가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가지고 오늘 좀 총정리해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일단 뭐라고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 위성락 대사가 대사가 아니죠, 더 이상. 저 옛날에 국가안보실장. 제가 대사라는 게 입에 붙어가지고. 대사를 했죠. 네네. 나토에 갔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그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위성락 실장이 정말 실무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담당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안심이 됐어요. 안심이 됐다? 네. 왜냐면은 일단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지 않기로 결정하신 건 굉장히 훌륭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만 갔으면 100% 청구서를 눈앞에서 받았을 게 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론은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실용 외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무진들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뭐 정상 간에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거보다는 내실 있는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정말 적임자가 제대로 갔고 그리고 필요한 얘기들을 제대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미국 측이 정말 한국 측에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오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뭐 언론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미국이 한국 정부에 원하는 건 리스트업이 쫙 돼 있겠죠. 그렇죠. 가장 먼저 이거, 두 번째 방위, 관세 쭉 있을 텐데 어떤 걸 먼저 이제 치고 나오느냐 그쪽에서 우린 또 방어를 좀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거죠. 이번에 위성락 실장이 나토 가서 일단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만났고요. 또 트럼프와도 아주 잠깐 대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명확하다고 하죠. 조선업 이쪽에 관심 있는 것 같더라. 네, 그거는 오래전부터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선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조선이라는 카드도 협상의 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랑 만났을 때 조선이라는 주제가 무조건 등장할 거고. 네. 근데 이번에는 아까 대체적으로 동의한 게 위성락 실장이 간 게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안 갔고 호주도 안 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차관급의 사람들이 거기는 갔어서 장관급 거의 장관급 갔었어서 굉장히 잘한 그런 실용적인 외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이제 K 방산이라고 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산 이건 진짜 엄청나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국가 이미지상 무게를 많이 판단하는 건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조용하게 이제 딜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위성락 실장 가셔서 조용하게 뭔가를 하고 오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나토 국장급 방산 협의체, 정확히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유럽에서 늘 탐내던 게 우리 방산 쪽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측에서 늘 실수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걸 너무 떠들어댔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네. 사실은 너무 떠들어대고 이걸 마치 그 정부의 치적인 양 막 내세웠던 게 그게 사실은 국가 이미지로 봤을 때는 결코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마치 선심쓰듯이 우리가 해줄게 하게 되면은 그 계약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유리한 계약 내용을 가져올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실수를 했는데 위성락 실장이 가가지고 나토와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내실 있는 협의를 하고 온 것 같고요. 네. 국장급이면 말 그대로 실무진급이거든요. 진짜 실무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약간 어떤 기회가 생기냐면은 실무진에서 먼저 얘기가 된 다음에 위쪽에서 딱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살짝 더 계약에 있어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무진끼리 협의를 했는데 위에서 커트 당했어요라는 얘기도 사실 핑계로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토가 사실 한국에 가장 원했던 부분이 요거인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미국이
나토와의 분리를 요구하고 네. 그리고 나토를 향해서 계속해서 방위비로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유럽이 트럼프 1기 때도 이거 유럽 자체적으로 우리 안보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넘어갔다가 네. 2기가 되니까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이것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 됐구나라고 해서 유럽 각국을 점검을 해보니까 네. 너무 미국 의존적으로 변하면서 네. 본인들의 방산업체가 보잘것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 차원에서 우리 방산업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럼 그 사이에 미국이 아닌 다른 쪽으로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사실 현실적으로 한국밖에 한국밖에. 없었다라는 네. 거죠.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위성래 실장 가기 전에 조선업하고 이 이제 K방산 어떻게 이제 다룰까, 주요하게 다룰까라고 했는데 딱 그 두 가지가 사실상 키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였어요? 이 방산협의체. 이게 좀 우리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토는 말 그대로 북대성 지역기구 유럽의 군사 동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입국도 아니고 지금 파트너 정도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아니야. 어쨌든 현실 돌아가는 게 지금 판이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일단은 무기를 파는 게 조용하게 하는 부분이랑 굉장히 동의하고요. 근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적으로 그거는 충분히 할 여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나토에서 미국이 빠지면 나토,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이 어딘가에 그런 무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나토의 모든 수준에 맞는 네. 그런 고퀄 그런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의 한국이고, 그래서 그 정도의 협력은 되게 좋은 협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나토랑 파트너십을 맺고 또 나토가 여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뭐 일본이랑 뭐 다른 나라랑 또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나토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졌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무기를 팔 때는 국가별로 계약을 그렇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네, 네. 어쨌든 조용히 잘했으면 좋겠다. 이건 국가 이미지로서 우리 방산 이것보다 우리는 이제 BTS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내세워야죠 앞에.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챙기고 또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고 뭐 이렇게 약간 투트랙으로.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언제쯤 가능할까. 어쨌든 다진 거잖아요. 루비오 네. 장관 만나서 빠른 시일을 만나기로 했다고 거기까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아요. 이제 시기도 봐야 되고 밑에서 이제 실무자들이 차곡차곡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정상들이 만나는 게 말 그대로 그렇죠. 정상 회의잖아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거 참 예측하기 어렵지만. 예측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빨리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하고 있고 미국은 영국하고는 끝냈으니까 그 다음 우리가 인도하고 할 거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콕 찍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저희는 사실 그 시간 동안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을 번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G7 정상회의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9월에 있는 유엔 총회에 네.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거기에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그때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그러네요.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왜? 국내 현안이 지금 사실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해외 외교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중요한 네.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리고 한미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만나서 우리한테 어떤 굉장히 얘기를, 유리한 이야기들을 해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늦춰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걱정이 그겁니다. 늘 우리 내부적으로 이상한 한쪽에서 갑자기 한미 정상이 빨리 만나야 된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네. 분위기를 또 막 띄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제발 그런 거에 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언론들은 그런 거죠. 빨리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나기만 하면 뭐 헐뜯을 거 없을까. 또 이런 식으로 보도하느라고 굉장히 우리는 준비돼 있어. 헐뜯을 준비돼 있어. 이런 거였잖아요. 항상 그랬습니다. 예, 안 민주정부. 만나면 안 만난다고 날리고 만나면 만나서 뭐 잘못했다고 날리고. 날리고. 예. 근데 우리 또 이제 민도가 워낙 높아져가지고 그 심리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떻게 저도 이제 9월에 어쨌든 뉴욕 가게 되면 유엔의 총회에서 연설, 민주주의 회복력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후에 일정 짜는 것도 9월이면 지금 한 두어 달, 7, 8월 얼마 안 달 남았어요. 조금 뒤네요. 네. 그렇게 늦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늦는 건 아니에요. 네, 9월 아까 정도면? 얼마 전에 어딘가에 한국 언론에서 그 그래프를 본 것 같은데 가장 취임부터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까지는 가장 길게 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아, 박근혜. 2년 넘었어요. 아, 처음에 그런가요? 네, 취임부터 미국 대통령이 처음에 만났을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렸나? 네. 그 그래프에 네, 따르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충분히 뭐 8월이나 9월쯤에 만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지금 실무자급에서 뭐 위성락 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제급에서 일단은 다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라고 이게 저희가 그냥 뭐 9월에 그 동선 간 김에 만나자 이런 건 사실 아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7월 8일까지가 이 트럼프가 얘기했던 상호관세 이후에 90일 이제 끝나는 그렇죠.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현지 시간 26일 미국 그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했죠. 상호관세 유예할 수 있다. 네, 기간 더 연장할 수 더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연장할 거예요. 다시 타코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뭐든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 백악관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뭐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할 거야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신다.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거의 이제 이런 논조로 그렇죠.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9일날 또 한 번 유예가 되면 7월 내내 이제 관세 협상하고 또 그러면 이제 금방 9월 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차근차근 우리가 실무진에서 준비해서 마지막에 꼭지를 딴다고 하죠. 그걸 정상회담 때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것도 괜찮은 그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나토 얘기 잠깐 했는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복장이 뭔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복장이 이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원래 수트를 입었다.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요. 근데 그거 이슈보다는 일단은 젤렌스키는 트럼프랑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뭔가의 실질적인 얘기가 오갔다. 그러니까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라는 뉴스까지는 나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젤렌스키는 처음 트럼프를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외교를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죠. 말씀하시는 가운데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윤석열 측에서 특검과 출입 방식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시를 10시에 나가겠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 여러 가지 그 황당한 조건들을 내세웠는데요. 특검이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일 일단 출석한다고 합니다. 저분들 갈 곳도 없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 검은색도 있고 5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했죠.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에 백악관에 가서 말 그대로 모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모욕을 당하기 전에 미국 측에서 굉장히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팁을 줬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화내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계속 전쟁을 끝낼 평화의 뭐 끝판왕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기 군복 벗고 양복을 입어줬으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요구를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거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전시니까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렇죠.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나는 군복 계속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셔츠와 자켓을 입었어요. 이것 자체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예의를 표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하나가 나왔고 사실은 나토에서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분위기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 사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그 협의체 자체를 장관급으로 격하해버렸어요. 정상급에서. 이것 자체가 이거 트럼프 대통령 심기를 미리 헤아린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헤아렸고 플러스 그전에는 무기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에서 이번에는 구매하겠습니다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구매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저는 또 하나 이 우크라이나의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면서 내 남편이 군인이고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고 나와 내 아이는 지금 폴란드에 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미사일을 지원해 줄 것이냐라고 얘기를 딱 해요. 그 기자가 기자가 밝히고 질문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너의 표정을 보니까 지금 네 마음이 어떤지 알겠어라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패트리어트는 굉장히 구하기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구해볼게라는 얘기를 해줘요. 기분이 너무 좋으신데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맞습니다. 그 5%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네.
그 연결이 되는군요. 5% 플러스 저희가 구매하겠습니다. 구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얘기를 하니까 거의 그렇죠.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보내줄게. 어렵지만 이렇게 그렇죠. 얘기가 흘러갔군요. 네. 네, 여기서 5%는 그 이번에 32개국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GDP의 5%까지 방위비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참고로 말씀드릴 건 목표가 35년이고요. 트럼프는 3년 반 뒤에는 이제 떠나십니다. 29년이면 참고하시고 어떻게 된 건가요? 나토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은 이게 트럼프 때문이라기는 어렵다고 봐요. 이게 트럼프라기보다 물론 트럼프라는 그런 변수가 있긴 있는데 네. 근데 트럼프라기보다 이번에 유럽이 진짜로 무서웠어요. 러시아가 이렇게 유럽 테두리에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게 말 그대로 진지하게 무서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주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지.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보니까 정말 나토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유럽 입장에서 끔찍하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네.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죠, 유럽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거는 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은 내가 대통령 하는 동안 러시아가 무조건 나토를 지지 않겠다라고 트럼프를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3년 반 이후에 달라질 거고 네. 또 3년 반 이후에 어차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안 끝날 확률이 지금 낮진 않아요. 높아요. 그런 확률이. 끝나지 그래서, 않을 것이다. 네,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률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럽은 그건 무서워하면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국방비를 이제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국방비를 우리가 알아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그 연결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모든 국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압박도 있었지만 스스로 소위 말하는 실존적인 위협을 느낀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잘 쓰는 표현이긴 한데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는데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아무리 이상해도 어떻게 그래도 나토를 공격할까? 나토 회원국 예를 들어 폴란드나 그 발트 3국 이쪽이요. 네. 그 가능성이 계속 이제 나오긴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유럽도 같은 유럽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으로. 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유럽이나 북유럽 경우에는 굉장히 그 위협감이 공포감이 사실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고 에스토니아, 리투비아, 맞아요. 폴란드 네, 이쪽. 폴란드. 네. 하지만 또 남쪽에 있는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살짝 한 발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으니까. 이번에도 스페인은 아예 처음부터 회의 시작되기 전부터 산체스 총리가 우리는 5% 못한다. 5%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콕 찍어가지고 스페인 니들 관세 두고 봐. 내가 안 올리는 방위비 관세를 확 받아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네, 얘기를 했습니다. 콕 찍어서. 네. 근데 어쨌든 나토 공동 성명을 보면은 그 안에 트럼프가 굉장히 기분 좋아할 만한 소리들을 많이 했어요. 일단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 전까지는 진짜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없었어요. 그냥 유럽 안보에 있어서 장기적인 위협이다라는 표현만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지금 트럼프가 본인이 구축하고 있는 내가 이스라엘 이란 전쟁 끝냈어. 네. 나로 인해서 중동에 평화가 왔어. 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러시아하고 얘기 잘해가지고 이것도 끝낼 거야. 네. 결국 나 없으면 니들 안 되잖니.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내가 또 이스라엘을 잘 다독여가지고 가자지구 전쟁도 끝낼 거야. 이 모습에 유럽은 겉으로는 굉장히 잘 맞춰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유럽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여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실리적으로 그 선택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2035년까지 하겠다? 여기에는 살짝 저는 의문부호가 왜냐하면 2014년에 원래 2%까지 올리기로 다 했지만 지금까지도 2% 안 된 국가들 많아요. 많죠. 32개국 중에 거의 한 20개 정도 네. 겨우 달성했나?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원하니까 저희가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주는 거죠. 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이스라엘, 이란, 미국 세 나라가 셋 다 자기네들이 이겼대요. 이거 해석을 빨리 해주세요. 전 진짜 더 이상 뉴스를 못 따라가겠어요. 아니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언론에서는 이겼다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냥. 주장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를 할 거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할 거고, 미국은 뭐 트럼프는 두말 필요 없이 당연히 미국이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할 건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긴 거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힘을 써서 이제 상대를 억누른 그런 상태를 그렇죠. 우리가 봤는데, 네. 근데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이 갑자기 혼자가 고립된 상태에 돼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졌다라고 말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싸워왔는데 심지어 모든 이란의 위에 있는 정치인들은 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말살하기 위함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우리가 졌다? 네. 얘기할 수가 없죠. 네. 지금 휴전이다 아니다 네. 뭐 이것도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날마다 상황이 진전되니까 휴전이라고 밝혔는데 트럼프가 지난 네. 23일인가요? 네, 밝혔는데 바로 또 다음 날 미사일 한두 개가 투닥투닥 왔다 갔다 하고요. 트럼프 화냈죠. 막. 네, 화냈죠. 화내서 뭐 욕하면서. 네타냐후에 또 전화하고 뭐 F월드 나오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쪽 다 약간 억누르고 있는데 네. 이 상황도 또 돌변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 아니에요.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 단계를 바로 밟았죠. 어떤 네타냐후 같이 위대한 영웅은 국내에서 재판 같은 거 하지 말고 사면해줘야 된다라는 아. 얘기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갔죠. 가장 아픈 고리, 그렇죠. 아픈 지점을 건드렸군요. 네타냐후가 계속 전쟁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 오케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사실은 이거는 남의 나라 내정이거든요. 그렇죠. 간섭할 수가 없는데. 간섭할 수 그렇죠. 없는 부분인데 그 더군다나. 선을 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타냐후한테는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본인이 총리로서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보장을 누군가가 해줘야지만 네, 네.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 다음 단계를 밟은 거예요. 네. 그리고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어차피 전쟁이라는 건 시작할 때는 뭐 우리가 그 전쟁법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 명분이 정당했느냐, 전쟁 과정에서 비인권적인 무기를 사용했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끝낼 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 당사국들이 모두가 다 받아들일 만한 명분, 그럴싸한 명분을 다 만족할 만한 명분이 딱 만들어졌을 때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각 국가가 일단 다 이겼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만족할 만한 명분을 얻었어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이란 입장에서는 갑자기 우리 핵시설 별로 타격 안 받았는 데에서 이란 외무부가 아니야 사실은 우리 시설 손상이 심각해라고 바꿉니다. 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파괴했기 때문에 이란이 핵을 다시는 가질 수 없어. 또는 한참 뒤로 수십 년 전으로 되버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네. 미국 언론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닌데 핵시설 별로 저기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았는데 네. 겨우 몇 개월 딜레이 시켜놓은 건데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아니거든 다 파괴했거든 이러면서 우기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우기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란이 뭘 해줘야 되냐면 맞아요 저희가 손상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뒤에 뭐가 있느냐.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국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핵무기를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라는 반드시. 네, 의지를 다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전하고 똑같이 드러내놓고 우리 할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구나. 해서는 안 되는구나. 네, 어떻게? 네. 비밀리에. 조용히. 조용히. 네네. 자, 그러면 맞아요. 저희가 지금 핵시설이 손상을 입어서 못해요라고 얘기는 해놓고 어딘가에서 비밀리에 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오히려 더 자극해서 북한처럼 정말 핵무기를 갖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리고 해주신 거군요. 네. 트럼프라든지 미국 입장에서는 대놓고 아닌데 얘들이 비밀리에 이걸 할 거야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이제 못하게 됐어요. 네네. 왜? 본인들이 우리가 핵시설 완벽하게 이겼다고. 파괴해서 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참 예. 딜레마네요. 딜레마죠. 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바로 이란 핵시설 제대로 파괴했어라고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고 이란은 아니지. 약간 살짝 데미지가 있었던 건 맞지만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아라고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정작 말을 하는 건 보고서죠. 네. 미국 그 정보국에서 보고서가 이제 흘러나왔는데 아무래도 내부 그 리크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썼죠. 그렇게 심각한 데미지는 아니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막 맞아. 기자 이름을 실명 거론하면서 뭐 잘라야 된다. 욕하면서 막.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재밌는 게 물론 CNN에서 가장 먼저 했는지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CNN에서 가장 먼저 했는데
그 이후에 모든 언론이 다 받았어요. 네. 그러면 모든 언론을 다 욕해야 되는데 CNN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자를 계속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네 이러면서 이번에 너무 막말하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보고서 그 흐름을 좀 말씀해 주시죠. CNN에서 보도한 내용과 트럼프가 어떤 욕을 했는지까지. 그런 네. 얘기가 지금 메인 주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국에서는 보도가 누군가가 정보국에서 일부러 CNN이나 뉴욕타임스 같은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언론사에 흘렸다. 흘렸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좀 역설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웃픈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은 이란에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그런 이란의 상황이. 발표가요? 네, 이란 발표. 그러니까 이란이 선산이 있었다. 하지만 지명적이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괴가 어느 정도에 됐는데 근데 사실상은 거기에 있었던 우라늄을 미리 빼고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이란의 주장과 미국 국방정보국의 주장이 맞닿아 있어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맞아요. 될까요? 네. 저도 사실은 그게 맞는 건데 네. 그래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죠. 이제 진행자 물어요. 그 핵시설 완벽하게 파괴가 됐다 그러면은 이란이 이제 핵 활동 못 하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얘기는 회피를 하면서 시설을 파괴했기 때문에 얘들을 만들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표현했군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고농축 우라늄이 408kg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행방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그건 의미가 없어. 왜? 그게 있더라도 그걸 농축할 수 있는 핵시설 자체를 우리가 파괴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까지 가냐면 이란하고의 핵합의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왜? 걔들은 핵을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네. 라는 식으로까지 간단 말이죠. 네. 자, 이 국방정보국이 초기 평가가 그렇게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란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1기 때부터 페이크 뉴스 CNN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네네. 니네 페이크 뉴스 말이야 CNN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니들이 그 초기 보고서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왜곡해서 보도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기자가 물어요. 그러면은 이란의 정보에 당신은 의존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진실이 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시설은 파괴됐어야 되는 거고 다른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일단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발표에도 그렇고 우리 국가정보국 발표에도 그렇고 파괴된 거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니 핵시설, 미사일,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리면서도 이거는 협상의 일환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트럼프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미사일 발사가 외교가 됐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논리를 찾고 싶진 않지만 지금 문희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들이 이제 파괴됐고 더 이상 핵 농축을 못한다라는 게 트럼프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곧 이란을 만난다는 겁니까? 이란 또 핵 합의를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쯤에? 그러니까 모순이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유럽 해석하기가. 측에서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저기 당신의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란의 핵 활동 자체를 아예 금지시키는 협상이나 내용은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필요가 없어. 걔들은 이제 핵 못 만드니까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럼 이란을 왜 만나느냐? 네. 저는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물밑에서 어떤 합의를 했느냐에 따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경제 제재를 해제해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자, 이것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요.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이란에서 원유와 가스를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줘요. 아, 그렇군요. 좀 숨통을 틔워주겠다 이런 맥락이네요. 근데 그러면 그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슬쩍 흘렸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벙커버스터를 때리기 전에 이란하고 어떤 얘기가 물밑에서 됐을까를 유치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벙커버스터 때리기 전에는 연락 안 했을 것 같은데 밀행성으로.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일단은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펼쳐진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거고 네. 근데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걸 보고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네. 바로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이랑 협상을 안 할 거라는 교훈이에요. 네, 네.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갈 거라고 북한도 지금 뻔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절대 자기 핵무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포기 가지 않을 거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네. 미국 측에서는 지금도 그 얘기하거든요. 북한과의 대화 기조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거 자체가 이제 이 이란이 이렇게 벙커버스터로 계속 폭격을 당하는 모습을 놓고 우리 언론이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관련 보도를 많이 내놨잖아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인정하죠. 네. 네. 그래서 명령한 게. 또 이란하고 북한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북한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하고 쉽사리 협상에 응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IAEA 전 사무총장이 이번에 그 이란 핵시설 공습을 보고 북한 같은 나라들한테는 더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확신을 주게 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굉장히 탄식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북한의 리비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결국은 핵이 없어서 당한 거야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포인트 상승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일리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